예, 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는 채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채권의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러한 채권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채권을 규율하는 것이 채권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채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이러한 것을 상대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있다는 뜻이죠.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서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권이라는 성질은 비교되는 물권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권은 대세적인 권리로서 즉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절대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물권과 채권의 관계를 한번 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17일자 신문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동안 LG25C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LG25라는 편의점이 익숙했는데 어느 날 LG가 GS로 바뀌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을 그렇게 바뀐 것을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즉 LG25C라는 편의점 간판이 GS25로 바뀌게 됐는데 이처럼 바뀌게 된 것은 그동안 그 편의점을 관할하는 그 회사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한 회사가 LG로부터 독립돼서 분리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LG25C라는 편의점이 그 분리된 GS로 속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운영하던 대리점에서는 상호를 바꿔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 없이 그것을 아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처럼 LG25에서 GS25로 가맹점이 바뀌고 또 상호가 바뀌고 함에 따라서 그러한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역시 혼란이 오겠지요. 계약에 대해서도. 따라서 이러한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의 동의도 없이 이처럼 상호가 바뀌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줘야 된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죠. 그 내용을 다시 보면은 대법원에서 편의점 업주인 박모 씨가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니 위약금을 배상하라 라고 하면서 GS 리테일, 즉 과거에 LG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재판부는 회사가 LG그룹과 계열 분리 후에 편의점 상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가맹계약 목적에 위배된다는 원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가맹점주는 LG25, 즉 구 LG유통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GS 리테일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당사자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가맹 계약 목적의 당초의 가맹 계약을 새로 변경된 GS 리테일의 계약으로 곧바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여기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박 씨는 LG 유통이 2004년 그룹 분할로 GS 홀딩스에 속하게 되면서 편의점 상호를 바꾸자 다른 가맹점주 14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라는 것이고, 이 소송 결과 승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맹 계약은 당초 LG 유통과 이 가맹점 업주인 박모 씨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계약의 효력은 상대적으로 두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3자하고 관련되지는 않고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 사이에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관해서 제3자가 어떠한 관여를 했을 때, 물론 여기서는 구 LG 유통의 지위를 GS 리테일이 승계를 하고, 승계에 따라서 아마 가맹점 계약 그 자체는 그대로 효력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동안 LG 유통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편의점 업주, 즉 가맹점주의 이익이 벼랑간 침해된, 즉 생소한 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고객관계라든가 또는 본인 스스로도 쉬운 말로 그 명함 같은 것도 바꿔야 되겠죠. 이처럼 이제 계약 관계에 따라서 그 계약이 침해됐는지 여부, 또는 계약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은 계약 당사자 내지는 계약을 승계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여기 이제 가맹점주는, 그러면 이렇게 가맹점 계약을 하고 그 가게를 운영할 때 그 가게에 대해서는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맹점 업주인 박모 씨는 물권도 갖고 있죠. 이런 가맹 계약이 채권 계약인데 어떻게 물권도 갖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가맹점 계약을 한 뒤에 그 가게에 대해서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에 대한 점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유권은 물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즉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규율하는 물권에 해당이 돼서 이러한 점유권은 대세권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제3자들이, 계약관계 없는 제3자들이 점포에 있는 물건을 임의적으로 무단히 훔쳐간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점유권에 기해서 그러한 점유 침탈 행위에 대해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의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기는 채권법과 물권법 이렇게 별개로 배우지만은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권리관계를 보면은 때때로 채권관계와 물권관계는 상호 긴밀하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맹점 계약에 의해서 가맹업주와의 사이에 계약적인 관계가, 즉 청구권이 즉 그동안 LG 유통으로 사용됐었으면은 그대로 LG 유통으로 쓰는 데 대해서 이득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 이것을 과 아울러서 또 점포를 운영할 때 그 점포에 대한 점유권, 즉 물권은 대세적인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계약관계는 없지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청구권이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입니다. 따라서 점포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가맹점주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권, 즉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 내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즉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따라서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필요 요건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채권이 발생하면 언제나 청구권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권은 채권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매매대금 청구권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죠. 또 돈을 다 줬으면은 물건을 달라는 이행 청구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즉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처럼 청구권은 채권 발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이 채권 이외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부양 청구권, 부부의 동거 청구권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법에서 유래되는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유형에 따라서, 즉 물권은 점유권, 좀 아까 본 점유권과 소유권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소유권의 일부 기능이 제한된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즉 사용가치를 요소로 하는 용익물권이 있고, 또 교환가치를 요소로 하는 담보물권이 있죠. 즉 물권의 경우에 용익물권으로서 물건을 사용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들 수 있고, 담보가치, 즉 교환가치를 요소로 하는 담보물권으로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물권은 그러한 물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예컨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있게 됩니다. 또 내 물건을 내가 사용할 때 방해 행위가 있으면은 방해를 제거하라 하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게 됩니다. 또 내 물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그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라는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구권은 물건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는데, 물건을 기준으로 하는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친족상속법, 민법의 또 다른 분야인 친족상속법에서도 우리가 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받게 될 때 이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은 그처럼 침해한 참칭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상속법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친족법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부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또 친자 관계에서도 양육에 관한 양육비 청구, 이런 것들도 각각 청구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청구권들은 친족상속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족상속법의 사례로 11월 21일자 신문에 보면은 제사주재자라는 개념이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후손들이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된다라는 최신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은 장손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은 장손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제사 주재자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의하면은 그 묘소를 포함하는 금양임야가 있고 또 600평 이내의 농지를 묘토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오르면서 이 제사 주재자도 기본적인 재산권에 대해서 큰 도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사 주재자를 그동안 장손으로 판례가 기본 입장을 정한 것이 현재 다툼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례를 한번 보면은 2006년에 숨진 최모 씨는 2명의 부인을 뒀는데 1947년 본처와 결혼한 최 씨는 3남 3녀를 뒀다. 그는 61년부터 후처와 동거하기 시작하고 사망할 때까지 44년간 함께하면서 후처와의 사이에도 일남 2녀를 둔 것이죠. 따라서 전처 소생과 후처 소생이 두 사람이 있게 되는데 후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공원묘지에 안장을 하고 제사를 지낸 것이죠. 그런데 본처 소생의 장남 최모 씨가 아버지를 선산에 모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제사를 모셔왔던 이복 형제들은 이를 거부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전처의 소생인 장남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유체인도 소송이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즉 유체를 인도해라 하는 청구를 한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청구권은 우리가 친족 상속법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 2심 재판부는 망인의 유체를 제사 주재자의 지위에 있는 본처 장남에게 인도하라 하고 판결을 했는데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장남에게 인도하는, 그동안은 이제 장남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장남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러한 입장에서 바뀌게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제 청구권은 가장 많은 것이 채권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물권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또 친족상속법에 의해서도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채권과 청구권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채권이 성립했을 때, 즉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청구권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청구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임의로 이행을 하면은 좋겠지요. 채무자가 돈 줄 의무가 있을 때 임의로 변제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채권이 이제 소멸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채권은 실현이 되질 않고 있고 따라서 이행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성립되기 전에는 자력구제가 원칙이었겠죠. 즉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강제로 이행시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국가가 체계를 잡고 권력이 국가 사회를 유지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직접
어떠한 채권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채권, 즉 청구권이라도 그것을 실행할 때는 국가에 의뢰해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오늘날의 민주사회에서는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강제적인 실현을 할 때 그러한 강제적인 실현의 방법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갖고 판결에 의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죠. 즉 판결에 의해서 또 이행을 청구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서, 즉 집행 청구권을 인정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자력구제를 시도하려는 그러한 형태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면은 그러한 이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11월 10일자 법률신문에 보면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판결을 받아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국가 집달관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채권자들이 판결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채권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법적 실현보다는 사적인 구제에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폭 행세를 하며, 조직폭력이죠. 행세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한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가 구속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 받을 채권자인데, 즉 대부업자는 채권자지요. 채권자인데 왜 구속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채권자라도 자기 채권을 실현할 때 국가가 정한 그러한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판결을 받아서 국가가 인정하는 집달관들에 의해서 또는 강제집행, 압류, 경매 이런 것을 통해서 적법하게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채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게 된다면은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게 되고, 그러한 위법은 불법행위가 되고 형법에 해당이 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한 경우 구속까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 불법 대부업자는 연리 120%의 폭리를 취했다라는 기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120%의 폭리는 현행 우리 민법 체계하에서는 인정되지가 않는 그러한 이자입니다. 즉 뒤에서 이자 채권을 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자 채권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법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120%의 폭리를 취하면서 이것을 법에 의존하지 않고 사적으로 채무자를 협박해서 받으려는 것은 적법한 채권 행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의 실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7월 2일자 신문을 보면은 밤중에는 빚독촉을 못한다 하는 기사인데, 이르면 내년부터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지요. 심야에 빚을 독촉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 조폭을 동원해서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야에 밤중에 잠을 자는 그러한 시기에 빚독촉을 한다면은 사생활의 보호가 또 안 되는 것이죠. 채무자라 하더라도 빚을 졌다 뿐이지 그로 인해서 빚을 변제할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으로도 우리 밤중에는 빚독촉을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마 뉴스에 그 저승사자처럼 꾸며서 빚을 독촉하는 그러한 방법이
TV에서도 보여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강제적 실현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권리자이기는 하지만은 그 실현 과정에 있어서 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실행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채권에 따라서는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연채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소멸시효가 진행된 그러한 채권 등등 차후에 자연채무에 대해서는 또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습니다. 채권은 앞에서도 물권과 다른 점을 간략히 보았습니다. 절대권인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나 즉 대세권이라고도 하죠.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으나 상대권인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를 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먼저 채권을 성립했거나 나중에 채권자가 됐거나 불문하고 이러한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똑같은 입장에 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신문기사에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러는 경우에 채권자 단을 구성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단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각각의 채권자들이 각각 돈 받을 권리가 성립한 날짜는 각각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채권자들은 다 평등한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은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단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동일한 입장에서 단체 행동을 하는 그러한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동일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권이 성립할 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이러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또는 돈을 꾸을 때 단순히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채권자 평등 원칙에 해당이 되지만은 즉 먼저 꿔준 사람이나 나중에 꿔준 사람이나 다 입장이 똑같지만은 만일 나중에 꿔준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 저당권을 설정하고 즉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경우 돈은 A라는 사람이 먼저 꿔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꿔준 B는 같은 채권자 입장이라도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즉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우선해서 그 권리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배우나 탤런트 또는 운동선수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출연 또는 입단 계약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출연 계약을 두 군데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처럼 두 군데 출연 계약을 하는 것이 도의상으로 맞지는 않겠죠. 또 때때로 법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두 군데 계약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디에 출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그 출연한 곳이 어떻게 보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또 갑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A와 B 두 사람이 각각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물건을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이처럼 이중으로 계약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겨 스케이팅의 국제적인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선수가 있죠. 누구가 있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있죠. 이러한 김연아 선수도 한때 소속사의 분쟁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즉 6월 2일자 법률신문에 보면은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두고 소속사가 분쟁을 일으켰는데 국내 매니지먼트사가 이겼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는 IB 스포츠와 계약 체결은 위법하다, 인정 안 돼,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두고 벌어진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 사간의 법정 분쟁에서 법원이 국내 매니지먼트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김연아 선수의 에이전트 교체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에이전트 계약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선수가 에이전트를 중도 해지하고 회사를 바꿀 수 있는지라는, 즉 에이전트 계약을 이게 유효성이 어디까지 되는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고, 또한 종전 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김연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새로운 에이전트사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하는 것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악의적으로 김연아에게 접근해서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만큼 20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판결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대부분의 선수들은 에이전트사,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있지요. 이러한 매니저와 탤런트 내지는 선수 사이의 계약도 문제가 되고, 이러한 매니저들이 다른 출연 계약을 할 때 종종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채권자 평등 원칙이 지배한다. 즉 먼저 채권 계약을 한 사람이든 나중에 채권 계약을 한 사람이든 그 지위가 동등하다라는 원칙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채권이 성립했을 때 채권 관계는 어떠한 특질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관계가 되면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상대적인 권리라 했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는 특별한 구속관계로서 법률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관계는 언제나 특정인 사이에서 성립하는 상대적인 법률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즉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서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즉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기적 관계로서, 즉 채권관계를 이행의 문제까지 도달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채권관계에서 최근에 중요시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급보 의무와 보호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 의무는, 특히 급보 의무는 채권에 따른, 즉 청구권의 문제가 되는데, 보호 의무는
부가적인 손해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논의되는 아주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러한 보호 의무는 뒤에 보는 부수적 의무와는 좀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때때로는 부수 의무의 일부로 파악해도 무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의무의 예로서 우리 판례에서 나타난 것들을 보면은 2번 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병원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해외여행, 또 국내 여행을 통한 여행업자가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에 따라 수반되는 사용자 측의 보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판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실제 나타난 사례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의 복식 경기에서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부상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동료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부상했을 때 이 동료가 가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또는 얼만큼 지는가 라는 문제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때 파트너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그러한 판결이 등장을 했고 이 파트너가 책임을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바로 안전배려 의무, 즉 복식 경기에서 두 사람이 배드민턴을 휘두르게 되는데 이때 같이 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을 배려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배려 의무라는 것은 보호 의무의 일부로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법률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 의무는 경우에 따라서 부수 의무의 일부로도 파악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때때로는 이것이 보호 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부수 의무에 해당이 되는지를 정확히 판가름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회수 문제가 없다. 즉 보증금은 나중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하다라고 과장을 했을 때 이러한 중개업자가 나중에 그러한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또 그 권리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계약자에게 안전한 그러한 지위를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이러한 보호 의무의 예로서 판례에 나타난 것을 몇 가지 보면은 아까 2번 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주된 그것은 치료가 되겠죠. 근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인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의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 환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잘 안전하게 보관하라 하고 시정장치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입원 환자의 휴대품이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의칙상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해서 입원 환자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병원, 병실에 무단히 침입을 해서 입원 환자의 휴대품을 절취해 갔다면은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판결입니다. 이것은 입원을 했을 때 원래 입원 치료, 주된 관계는 치료 관계죠. 근데 이 입원 환자의 휴대품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신의직상의 보호 의무가 병원 측에 있다라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행업자에게도 안전배려 의무가 있게 됩니다. 여행업자도 통상 내국인이 국외 여행 시에 여행객들은 처음 가는 외국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업자들이 그 인솔을 하게 될 때 이 인솔자는 그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그러한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 근로계약에 수반된 보호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의직상의 부수 의무로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아직 판례는 명확하게 부수적 주의 의무와 보호 의무를 이렇게 구별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술적으로는 보호 의무를 이러한 부수 의무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의무로까지 현재는 격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주된 급부 의무와 부수적 급부 의무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고, 주된 의무는 기본적인 채권 채무 의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매매나 임대차, 위임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그에 수반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부수적 의무는 신의직상의 주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기본 채무 이외 용태 의무다라고 표현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부수적인 의무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설명 의무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 의무의 예로서 치료 과정에서 어떤 입원한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될 때 수술에 따른 위험성과 후유증 등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한 설명을 수술 하루 전에 했다면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는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즉 충분한 설명 의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라는 판례가 소개되어 있고, 또 그 파워 인컴 펀드를 은행에서 팔 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안 알려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 하는 판결이 아니라 이것은 금감원의 결정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소송이 더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여기서도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안 알렸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채권에 있어서는 이러한 채권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권과 아울러서 우리 그 개인적인 사회생활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데, 채권은 본래 사회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을 매개하는 것이죠. 즉 물권 변동에 있어서 원인 행위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채권 관계는 상대권으로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회가 불안하면은 이러한 신뢰관계는 대부분 후퇴를 하고 물권관계가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관계는 신뢰를 전제로 한 신의성실 원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통상 물권은 정적인데 반해서 채권은 동적이다, 즉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상호 채권법과 물권법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고는 있지만은 채권을 매개로 상호 의존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기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의 사회적 작용을 다시 한번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채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